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살면서 이중인격의 인물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두 얼굴의 인간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던 대한민국의 한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 이중인격의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생생하게 목격했어요. 지금부터 충격과 공포, 그리고 속 시원히 볼 수 있었던 악인의 끝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중인격의 악인은 바로 저의 동서였습니다. 저희 시댁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 시댁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네요. 남편과 저는 소개팅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남편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죠. 그 성격에 맞게 남편은 직업도 경찰 공무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남편은 평소에도 불의를 보면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게 좋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정의감이 넘치는 만큼 남편은 책임감도 넘쳤기 때문에 가정에도 충실하고 잘했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 내내 진짜 결혼 하나는 끝내주길 잘했다 라는 생각을 매번 했을 정도였죠. 그리고 제가 결혼을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한 건 남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댁이 너무나 좋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었고 시아버지는 남편이 5살 때 돌아가시면서 시어머니 혼자 두 형제를 키우셨죠. 그리고 이 두 형제는 정말 반듯하게 잘 자란 케이스였습니다. 심지어 둘 다 시어머니에게 엄청난 효자였는데요. 저는 살면서 이런 효자들은 본 적이 없었답니다. 한 번은 저랑 남편이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시어머니 모시고 가족끼리 휴가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시동생은 결혼을 하기 전이라 시어머니, 저, 남편, 시동생 이렇게 넷이서 1박 2일로 가볍게 다녀왔던 때였죠. 근데 남편도 그렇고 시동생도 그렇고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시어머니 손을 잡고 다니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항상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시어머니가 목말라 하실 즈음 물을 건네고 한참 걷다가도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힘들어 보이면 바로 쉬었다가 가는 효자들이었죠. 근데 그건 기본이었고 그보다 더한 행동은 바로 산책을 하다가 오르막길이 나올 땐 두 형제가 번갈아 가면서 시어머니를 업고 다녔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죠. 여보, 어쩜 그렇게 반듯하게 잘 컸어? 난 당신들 그렇게 키운 시어머니도 대단하지만 그렇다고 엇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자기 엄마 끔찍하게 생각하는 효자로 큰 당신이나 도련님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난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살아계셔도 이렇게 못하잖아. 그거야 우리 둘 다 어머니 혼자서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잖아. 거기다가 몸도 성치 않으신 분이 우리 홀로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힘드셨겠어?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도 많이 우셨을 거야. 근데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보이질 않으시더라고. 그래서 나랑 동생이 늘 어머니 뒤에서 하던 말이 있었어. 우리가 꼭 어머니 웃게 해드리자고. 아버지 몫까지 제대로 하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네.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는 더 감탄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반듯한 사람들도 있구나 싶은 게 정말 대단하다 싶었죠. 근데 남편과 시동생이 그러는 것도 이해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몸이 성치 않으신 분이셨거든요. 일단 시력이 매우 안 좋으셨습니다. 라식 수술도 해보고 시력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써봤지만 선천적으로 시력이 좋지 않으셨어요. 무엇보다 시어머니는 한쪽 발이 성치 않은 절름발이셨습니다.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시어머니가 높은 데서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크게 잘못되는 바람에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평생을 다리를 절며 다니셨죠. 그 때문에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 분이 두 아들 키우겠다고 몇십 년을 남의 집에서 청소해주면서 어렵게 두 아들을 키우신 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희생을 알았기 때문에 남편 형제는 착실하게 살아서 우리 남편은 경찰 공무원이 되었고
시동생은 원양어선 항해사로 크게 된 거였어요. 근데 그런 시어머니가 또 숲길 걷는 것도 좋아하시고 바닷소리 듣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이라 형제가 꼭 시어머니 모시고 놀러가면 숲길은 숲길대로 오래 걸으면 힘드니 업어드리고 바닷가는 모래사장이라 걷기 힘드니 업어드리고 했던 거였죠.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인가요? 저는 이 두 남자만 보면 우리 시어머니가 참 든든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그만큼 또 우리 시어머니도 굉장히 좋은 분이셨습니다. 따뜻하고 인자하신 분이었죠. 그 몸이 힘든 와중에도 우리가 시어머니한테 갈 때마다 음식을 얼마나 진수성찬으로 차려주셨는지 모릅니다. 시동생이 결혼하기 전까진 며느리가 나 혼자였는데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보다도 나를 더 많이 챙기실 정도였죠. 우리 아가 잡채 좋아하지? 시애미가 잡채 많이 해놨다. 많이 먹어.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조기도 싱싱한 걸로 사다가 소금에다가 절여가지고 딱 맛있게 말려놨으니까 그거 갈 때 가지고 가서 집에서 하나씩 구워 먹어라. 어머님, 힘드시게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제가 와서 차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어머님 혼자서 음식 좀 만들지 마세요. 제가 요리하는 게 못 믿어오시면 같이 나가서 밥 사 먹어도 되잖아요. 왜 자꾸 저 올 때마다 죄송스럽게 이렇게 진수성찬을 내주세요. 안 그래도 어머님 힘드실 텐데. 아이고,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 우리 집안에 들어온 복덩인데 내가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가, 넌 그냥 내가 만들어준 음식 맛있게 먹어주기만 하면 돼. 난 그거면 됐다. 시어머니는 이 정도로 따뜻하신 분이셨답니다.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에게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좋은 고부지간으로 지내면서 결혼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갈 즈음 저에게 동서가 생겼습니다. 동서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2년 뒤에 왔죠. 당시 우리는 서울에 살고 시어머니는 시동생과 따로 살긴 했지만 인천에서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서 시동생네 부부와 시어머니는 자주 왕래를 하셨어요. 근데 시어머니와 동서 사이가 각별했었죠. 그건 동서에게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저희 여자들끼리 모여 맥주를 한 잔씩 한 적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와 모이면 밤에 한 잔씩 드시는 걸 좋아했는데 거기에서 동서의 뜻밖의 사연을 들을 수 있었죠. 어머님, 형님, 제가 사실 어디 가서 창피해가지고 이런 말 정말 안 하는데요. 두 분은 제가 너무 의지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저 평범하게 자라지 않았어요. 형님도 저 결혼할 때 보셨죠? 저 아버지 혼자 있던 거요. 저희 엄마는 저 어렸을 때 도망갔어요. 아빠가 평범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 어릴 때 저 혼자 남겨두고 엄마가 도망을 갔는데 그렇게 부모님이 이혼한 뒤로 전 쭉 아버지랑 살면서 정말 모진 생활 많이 하면서 자랐어요. 동서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잘 몰랐지만 어머님은 상견례부터 시작해 동서네를 조금씩 겪으면서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신 듯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아빠가 저를 막대하더라고요. 진짜 많이 맞고 자랐어요. 엄마가 있을 땐 그래도 엄마가 막아주기라도 하고 아빠가 저한테까지 손을 뻗치는 일이 없었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제가 바로 그 타겟이 되던 거 있죠. 지금은 아빠가 많이 늙고 좀 힘이 없어져서 그런 일은 없는데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저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솔직히 좀 의기소침해하는 성격이 큰데 그래도 저 이렇게 예뻐해 주시는 어머님이랑 형님 만나게 돼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동서는 울면서 우리에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가, 다 알아. 내가 산 세월이 있는데 왜 모르겠니? 네 아버지 눈빛만 봐도 알겠더라. 근데 이제 나도 있고 네 남편도 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의지하면서 살자. 이젠 힘든 일도 좋은 일도 다 마음껏 누려. 힘든 일이 있을 땐 우리가 지금처럼 안아줄 거고 좋은 일이 있을 땐
마음껏 같이 기뻐해 줄 거니까 우리를 마음껏 의지해라. 알았지?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부터 시어머니와 동서는 둘이 더 각별하게 지내면서 쇼핑도 자주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했었죠. 저는 그 모습이 질투가 난다기보다는 보기 좋았어요. 이제야 동서가 어려운 시간들을 딛고 보상받고 위로받으며 사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동서가 저한테도 잘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저는 늘 그런 동서를 보면서도 잘 대해주었습니다. 형님, 이거 저번에 어머님이랑 쇼핑하러 갔다가 형님 생각나서 하나 샀어요. 이게 제가 딱 보니까 형님한테 완전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어디 한번 대보세요. 어머, 이것 봐. 내가 이렇게 찰떡처럼 잘 맞을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동서랑 시어머니 둘이서 저를 잘 챙겼었기에 저 역시 그 둘 사이를 보는 게 뿌듯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동서는 그게 아닌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동서의 반응으로 인해 당황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명절에 시어머니 댁으로 다 같이 모인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시어머니 한마디에 갑자기 동서 행동이 이상해지더니 저를 당황시키던 거 있죠? 첫째야, 내가 네가 좋아하는 잡채 해놨다. 이거 집에 갈 때 가지고 가라. 너 준다고 엄청 해놨어. 면은 불어서 없어지니까 내가 양념장하고 채소 살짝 볶아놓은 것들 따로 챙겨주마. 집에 가서 면만 같이 볶아서 만들어 먹으면 돼. 우와, 역시 우리 어머님 짱! 근데 어머님, 뭘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힘드시게 이런 거 그만하시라니까, 참. 그래도 우리 어머님표 잡채가 제일 맛있는데 두고두고 오래 먹어야지. 그래, 두고두고 오래 먹어. 그래도 명절인데 우리 아가 좋아하는 거 많이 해줘야지. 이럴 때 아니면 내가 널 또 언제 챙겨주니? 이렇게 화기애애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옆에서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던 동서가 갑자기 당황스러운 반응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는요? 제가 좋아하는 건 안 해주셨어요? 저는 잡채 싫어해요. 저는 싫어하는 거 왜 하셨어요? 형님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시고 제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생각도 안 하신 거예요? 저 서운해요. 갑자기 동서가 정색하며 이야기를 하길래 우리는 당황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장난일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가볍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유, 동서는 평소에 어머님이랑 같이 밥 먹잖아. 동서가 좋아하는 거 얼마나 많이 해주시겠어. 그래도 이건 아니죠.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인데 형님은 좋으시겠다. 어머님이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잔뜩 해다 주시고. 그거 근데 잡채는 집에 가지고 가는 동안에 다 상하지 않나? 아무리 면은 없다고 해도 야채도 그냥 죄다 씌워버리고 그냥 못 먹게 될 것 같은데. 그냥 집에서 해 드시는 게 낫겠어요. 동서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저를 비꼬면서 이야기를 해왔어요. 저는 얘가 갑자기 왜 이러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 점점 더 도가 지나치려고 하길래 한마디를 했죠. 동서, 그래도 어머님이 해주시는 건데 챙겨주시면 가지고 가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말이 좀 세네. 왜 그래? 뭐가요? 부러워서 그래요, 부러워서. 저는 단순히 부러워서 그런다며 이야기하는 동서의 질투가 조금 쎄하긴 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넘어갈 수준이라서 괜찮았습니다.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동서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심해져만 갔어요. 어느 날은 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오랜만에 반찬들을 많이 만들었다며 저희 집으로 보내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기대하며 어머님 반찬을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집에 택배로 도착한 그 반찬들을 맛보면서 저는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들이 하나같이 다 이상하게 짰거든요. 그래서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죠. 어머님, 반찬 받은 거 잘 받았어요. 근데 어머님, 음식이 이번에 조금 다 짜게 되었던데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평소에 어머님이 해주시던 거랑 음식이 좀 달라서요. 저는 어머님이 서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비정상적으로 짜서 혹시나 어머님이 미각에 문제가 생겨서 건강이 안 좋으신가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아 여쭤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했죠. 짰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평소에 내가 간 보던 대로 봤는데 무슨 일이지? 혹시 둘째가 간을 더했나? 내가 네 반찬 만들 때 둘째 불러다가 같이 만들었거든. 둘째네도 가지고 갔는데 지금 별말 없이 잘 먹고 있어. 저는 이 말을 듣고 갑자기 뒤통수가 쎄해지는 걸 느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순간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 동서에게 전화를 해봤죠. 동서가 반찬 어머님이랑 같이 만들고 택배로 보냈다면서? 오늘 잘 받았네. 반찬 가지수도 많던데 만드느라 고생했겠다. 아, 네, 받으셨어요? 어떠세요? 맛은 좀? 우리 어머님 음식이야 내가 믿고 먹는데. 근데 혹시 동서가 간을 좀 더 봤어? 아니, 평소 우리 어머님 음식보다 좀 짜더라고. 그래서 동서가 마지막에 포장을 했다길래 혹시 간을 더 본 건가 싶어서. 저는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매우 황당했죠. 아, 네. 그거 제가 마지막에 간 좀 더 봤어요. 솔직히 우리 어머님 음식이 좀 싱겁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금 더 쳤는데 왜요? 간이 좀 안 맞았나 봐요? 아, 그래? 내 입에는 좀 짜더라고. 그래서. 아, 네. 근데 형님, 좀 뻔뻔하시네요. 음식 얻어먹는 주제에 짜다고 지금 전화까지 하신 거예요? 뭐라고? 동서,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아, 그렇잖아요. 음식 짜다고 전화까지 하고. 혹시 양심 없으세요? 저는 갑자기 돌진하는 동서의 공격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얘가 정신이 나갔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는 돌려서 말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양심은 동서가 없는 것 같은데? 설마 그 간 지금 제대로 넣은 거라고 넣은 거야? 혹시 미각이란 걸 가지고는 있어? 완전히 소금에 절였던데 내가 왜 전화했겠니? 비정상적으로 음식이 짜길래 혹시 일부러 그랬나 싶어서 전화한 거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 그거 동서 일부러 그렇게 간 본 거야? 설마 어머님이 나한테 반찬 해주는 게 싫어서? 동서는 제 말에 전곡을 찔렸는지 갑자기 말이 없어지더군요. 그리고 한 몇 초간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그냥 지르기로 했는지 황당한 반응을 보여댔죠. 네, 솔직히 일부러 소금 뿌렸어요. 형님은 어머님한테 하는 것도 없으면서 왜 맨날 얻어먹어요? 솔직히 그거 저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어디 골탕 좀 먹어봐라 하고 소금 뿌렸어요. 됐어요? 제발 좀 거지도 아니고 얻어먹는 짓 좀 그만하세요. 어머님이 이렇게 얻어먹긴 하는 며느리 뭐가 좋다고 반찬까지 다 싸주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뭐야? 말 다 했어? 네. 제발 양심이 있으시면 그만 좀 얻어먹으세요. 그거 좀 깨달으시라고 반찬에 장난 좀 쳤네요. 꼬우면 버리세요. 이렇게 전화를 다 끊어버린 동서가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동서에게 제대로 혼쭐을 내줄 기회를 보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못 가 동서에게 제대로 홍군형을 내주는 일을 만들 수 있었답니다. 그때 오랜만에 시댁에서 모였을 때였어요. 오랜만에 시동생이 운항을 마치고 들어와서 다 같이 밥을 먹으려고 모인 자리였죠. 그때 저는 동서에게 제대로 복수를 했답니다. 어머, 동서, 오늘도 어머님이랑 같이 음식 만든 거야? 어디 한번 먹어봐야겠다. 우리 동서가 손버릇이 좀 고약해서 내가 어디 이번에도 동서가 만든 음식 제대로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제 한마디에 동서는 당황하기 시작했고 남은 식구들은 의아한 얼굴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더 머뭇거리지 않고 다음 말을 했습니다. 아, 다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구나.
실은 저번에 어머님이 우리 보내주신다고 반찬을 해주셨는데 동서가 글쎄 음식에 장난을 좀 쳤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어머님이 저한테 해주는 반찬을 얻어먹기만 하는 꼴이 보기 싫었다면서 저 깨닫게 해주겠다고 어머님 반찬에 소금을 들이부어놨더라고요. 아휴, 뜻은 가상한데 솔직히 말해서 기분 많이 나빴어, 동서. 그때 그 음식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다 버려야 했거든. 얼마나 소금을 들이부어놨는지 재료를 넣어도 소용이 없길래 결국에는 다 못 먹었어. 다신 그런 짓은 하지 마, 동서. 제가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자 동서는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모르쇠 작전을 펼치더라고요. 형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실수로 그렇게 들어갔나 보죠.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님, 오해예요, 오해. 제가 언제 그렇게 말을 했다고? 뭐? 오해? 아니, 내가 중간에 하도 기가 막혀서 동서랑 통화하는 거 음성 녹음까지 다 했는데 여기서 들려줘? 어? 제가 빼도 박도 못하게 말을 하니 동서는 그제서야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형님, 진짜 치사하게 이러실래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사람이 치사해요? 그깟 장난 좀 쳤다고 진짜? 사람이 왜 이렇게 쪼잔해? 동서는 급기야는 성까지 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기가 막혀서 있는데 그때 시동생이 나섰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미쳤어? 감히 형수님한테 그딴 짓을 해? 그것도 어머니 음식 가지고? 그래놓고 지금 뭘 잘했다고 적반하장으로 굴어? 당장 사과드려도 모자랄 판에. 여보, 아니 나는 진짜로 형님은 어머님께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으면서 괜히 어머님 부려먹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거야. 어머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서 어머님 대신에 내가 나서준 건데 왜 나한테 그래? 나도 서운해. 서운하다고. 동서는 급기야는 울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눈물을 왜 흘리는지 이해가 안 됐죠. 그때 저희 시어머니가 나서주셨죠. 아가, 눈물 그쳐라.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첫째 내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너한테 말을 안 해서 네가 오해를 했나 보구나. 그런 말은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는 내 옆에서 자주 나랑 왕래하면서 지내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만 첫째는 나를 자주 못 보니까 나한테 자주 전화도 하고 또 이것저것 맨날 사서 선물 보내고 건강 챙기라고 약 지어 보내고 할도리를 잘해. 물론 그것도 내가 안 해도 된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는 거라 참 매번 미안한 마음뿐이지. 근데 네가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고서 그랬나 보구나. 근데 방법이 잘못됐어. 그건 나한테도 도리가 아니고 네 형님한텐 더 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라. 알았지? 이번은 네가 실수했다고 치지만 이 다음에도 또 그러면 나 정말로 화날 것 같아. 당신 빨리 사과드려. 어머니께도 잘못했다고 하고 형수님한테도 빨리 사과드려. 얼른. 뭘 잘했다고 울어 울긴. 형수님이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당신이야말로 맨날 어머니께 얻기나 하지 뭐 하는 게 제대로 있기나 해? 음식도 집에선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어머니 집에서 가져다 먹고 청소도 제대로 안 하는 주제에 무슨 말이 그렇게 많고 억울한 게 많아 그 짓을 해? 한 번만 더 그딴 짓 해봐. 그땐 내가 진짜 가만 안 둬. 알았어. 하면 되잖아 사과.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근데 다들 진짜 너무하네요. 다들 편먹고 나만 지금 혼자 공격하는 거잖아요. 나도 억울해요. 난 어머님 생각해서 그런 건데 저 오늘은 여기 못 있겠어요. 집에 갈래요. 그렇게 동서는 울면서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시어머니는 시동생에게 따라가 보라고 했지만 이건 누가 봐도 명백히 동서가 잘못한 일이었기에 반성을 좀 해야 한다며 따라가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거 보면서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저한테 그런 짓을 벌인 동서가 너무 괘씸했거든요. 다행히도 그 이후부터 동서는 저한테는 더 해코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동생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알면 난리가 날 거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듯 했죠. 그래서 한동안은 동서랑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를 먼저 건들지 않으면 저도 건들 이유가 없었기에 우리는 서로 잘 지내고 있었죠. 근데 생각보다도 동서는 철이 좀 많이 없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께 정상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의 관심에 대해 결핍이 있다고 한들 동서는 조금 그 정도를 넘어서서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한 번은 가족들끼리 또 시어머니 바람이라도 쐬줄 겸 여행을 갔는데 여기에서 동서의 황당한 행동을 볼 수 있었죠. 이번에는 어머님이랑 좋은 경치 구경시켜드린다고 숲길을 걷고 있었어요. 역시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님을 보면서 저희가 혹시 몰라 휠체어를 준비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동생이 효도한답시고 냉큼 업어드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뿌듯하게 바라보며 다들 기분 좋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동서의 완전 철없는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왜 어머님만 업어줘? 나도 업어줘. 나도 다리 아파. 내가 당신 마누라지 어머님이 당신 마누라야? 이제 당신이 먼저 챙겨야 하는 건 나야, 나라고. 난 거들떠도 안 보더니 어머님만 냉큼 업어드리는 건 무슨 경우야? 동서의 말 한마디에 우리 모두는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당황한 건 시어머니였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유, 그래. 나 내려줘라. 내가 주책 맞았다. 이제는 며느리들도 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들, 나 내려줘. 나 괜찮아. 이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시어머니는 많이 당황하셨는지 버둥거리면서 막 내려오려고 하시더군요. 거기에 우리는 또 화가 났고 시동생은 바로 동서에게 화를 냈죠. 뭐라는 거야 이 사람이? 당신 제정신이야? 어머니 다리 아프시다고 해서 업어드린 건데 그거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사람이 철이 없어? 아무리 어머니가 당신한테 딸처럼 해주고 친엄마처럼 대해준다고 해도 어느 정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 거야. 어디 부모님 보는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또 어머님 편드네? 아니, 나도 다리 아프다고. 어머님은 아주버님 계시잖아. 그럼 아주버님이 업어드리고 당신은 나 업어주면 되겠네. 그게 그렇게 힘들어? 어? 나도 업어달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고. 동서의 억지에 정말이지 머리가 다 지끈거릴 정도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또 시어머니만 가시방석되고 분위기를 망칠 것 같아 제가 나섰어요. 동서, 그만해. 어머님 앞에서 무슨 애기짓이야. 그딴 애기짓은 둘이 있을 때나 해. 어디라고 감히 어머님 앞에서 역정을 내고 있어? 이럴 거면 동서 혼자 가. 여기 지금 동서 편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이 아무리 철이 없어도 정도가 있어야지. 그대로 조용히 따라올 건지 아니면 혼자 그렇게 삐져서 내려갈 건지 동서가 알아서 결정해. 우린 여기 동서 모시고 놀러 온 게 아니고 어머님 모시고 놀러 온 거라 어머님 그대로 산책시켜드리고 갈 거니까. 제가 단호하고 세게 나가자 동서는 더 할 말이 있어도 못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동서는 알았다고 하고는 조용히 우리를 따라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동생 등에 엎여있는 게 눈치가 많이 보이셨는지 결국 내려와서는 휠체어를 타셨죠. 동서 때문에 망쳐진 분위기 때문에 우리는 더 산책을 하지도 못하고 바로 내려가자는 어머님으로 인해 금방 숙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숙소로 돌아가서는 동서와 시동생은 대판 싸웠죠. 동서가 왜 이렇게 철이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머님은 끝까지 동서를 품으시길래 저희가 더 할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해서 어머님께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어머님, 왜 그렇게 동서를 끼고 도세요?
그러니까 동서가 지금 저렇게 아나무인처럼 행동하잖아요. 받아주지 마세요, 어머님. 어머님 더 힘드세요. 괜찮다, 나는. 저 애가 불쌍하지 않니? 부모의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컸는데 나라도 땡깡 받아줘야 제가 좀 사랑받았다 생각하지 않겠니? 걱정하지 말어. 언젠간 나도 이야기할 생각이다. 시어머니 마음이 확고했기에 저도 거기에서 더 할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에 돌아온 시어머니의 그 희생과 사랑의 대가는 너무나도 큰 비극의 대가였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생신은 한 번 들으면 잊기가 어려운 날이에요. 그건 바로 12월 25일이기 때문인데요. 특별한 날에 생신인 만큼 저와 남편은 꼭 특별하게 챙겨드리려고 했었죠. 그래서 항상 시어머니 생신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날은 시어머니 댁으로 가서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근사한 곳에서 밥을 사드리고 싶었지만 어머님이 돈 아깝다고 집에서 차려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는 그날은 시어머니 댁에서 모이느라 갔죠. 근데 그날은 오전에 시어머니 생신 선물 사느라 좀 늦게 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전날 남편이랑 둘 다 시간이 되어 미리 사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시간이 남아서 일찍 가게 되었죠. 어차피 말도 없이 자주 가기도 했던 시댁이라 그날 역시 아무 말 없이 우선은 출발을 했죠. 그리고 저희는 그날 말도 없이 일찍 간 게 하늘에서 내려준 완벽한 천운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전 일찍 가서 시어머니가 상 차리는 걸 좀 돕기 위해 불이 나게 갔었어요. 근데 막 도착해 들어가려는 시댁 집 밖에서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현관문 밖으로까지 소리가 새 나올 정도로 큰 소리가 나는 걸 들으면서 무슨 소린가 싶어서 얼른 들어갔습니다. 마치 싸우는 것과 같은 소리에 우리는 서둘러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네 집 비밀번호는 혹시 몰라 자식들이 다 알고서 외우고 있었기에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들어간 그 집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동서가 시어머니를 향해서 막대기 하나를 들고 삿대질을 하며 종처럼 부리고 있는 모습이었죠. 아, 진짜 노인네가 말귀를 못 알아듣네. 앞에 안 보이면 듣기라도 잘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잡채 빼라고. 내가 그거 앞으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어. 아주 내가 잠깐 쉬고 온 사이에 언제 재료 꺼내다가 만들었대? 노인네가 노망이 난 거야? 아니면 반항하는 거야? 저희는 동서가 시어머니께 하는 소리를 들으며 병학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나가서 시어머니를 구해내려고 했지만 직업에 걸맞게 순발력 좋은 제 남편은 제 행동을 예측하고는 바로 제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보고 당장 동영상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이 둘은 동서의 소란에 우리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있었기에 우리가 영상을 찍는 동안에도 아무것도 모른 채로 계속해서 그 상황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하여튼 형님이라녀는 쓸데없이 존재해가지고 왜 이렇게 꼴보기 싫은지만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이 봐요 어머님. 제발 내 앞에서 그년 좀 챙기지 마요. 아주 짜증나 죽겠으니까. 나 하나 챙기라고 나나. 당신은 나 하나 챙기기에도 벅차하는 사람이야. 저는 동서 입에서 계속해서 믿을 수 없는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걸 들으며 정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님 혼자서 이 모진 수모를 혼자 다 겪었을 거라 생각하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하이라이트가 따로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시동생에게 보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잠시 시어머니가 막말을 들어도 참고 견디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서의 충격적인 돌발 행동 하나로 그대로 남편은 그 현장으로 튕겨져 갈 수밖에 없었죠. 그건 바로 동서가 옆에서 하도 해대는 잔소리에 허둥지둥하는 시어머니의 등짝에 몹쓸 짓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휴! 다리가 불편한 시어머니는 갑자기 날아들어온 충격에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고 남편은 그걸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그 현장을 덮쳐버렸어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갑자기 들려오는 호통에 동서와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소리 나는 쪽을 쳐다봤고 동서는 우리의 등장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놀란 것도 잠시였고 동서는 그대로 도망갈 태세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현장을 덮친 건 시어머니의 아들로 덮친 게 아니고 경찰의 신분으로 덮친 거였거든요. 남편이 경찰 신분으로 다가오자 동서는 그 자리에서 도망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손을 빠져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동서를 잡아다가 관할 경찰서로 넘겼고 동서는 속수무책으로 현행범으로 붙잡혀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싫어. 이건 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저 노인네 잠깐 훈계한 것뿐이라고. 이건 놔. 놓으라고. 동서는 잡혀가는 내내 억울하다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이미 동서는 현행범으로 잡을 수 있는 증거가 충분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동서는 남편의 손에 체포되어 끌려갔고 저는 곧바로 시어머니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너무나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를 보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은 흔적이 있었고 그건 모두 다 동서에게서 온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에게서 그동안의 동서의 만행을 듣는데 저와 남편은 듣는 내내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동서는 지금까지 시동생이 운항을 나갈 때마다 짧게는 1, 2주, 길게는 몇 달도 다녀왔었기에 그 시간 동안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시어머니를 못살게 굴었던 거였어요. 처음에는 막말로 시어머니를 힘들게 하다가 나중에는 거의 종처럼 부려먹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주는데 동서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당신이 이제 앞으로 나만 당신 며느리로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알았어요? 나한테 부모 노릇 해주겠다며 앞으로 당신만 보면서 살라며 그럼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내 눈앞에서 그 형님이란 년 챙기기만 해봐. 가만히 안 둘 테니까. 그리고 앞으로 내 남편 일 나갈 때마다 우리 집 와서 청소 좀 해요. 원래 엄마가 딸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이 내 엄마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그 말 똑똑히 지키는 게 좋을 거예요. 아가, 왜 그래 대체? 왜 이렇게 못되게 굴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하니? 어? 뭘 변해요? 나 원래 이런 앤데. 아, 시끄러우니까 자꾸 말대답하지 말고 똑바로 청소나 해요. 시어머니는 이렇게까지 못되게 구는 동서에게 계속해서 당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서는 시어머니를 괴롭히는 동안 시어머니의 돈까지 써댔는데 그게 무려 2,600만 원의 돈이었죠. 그 돈으로 명품백을 사고 친구들하고 유흥을 즐기고 하면서 심지어는 그걸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바람까지 피웠었나 보더라고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반항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제발 그만해라 아가. 너 어쩌려고 이래? 얼마나 하늘에서 무서운 벌을 받으려고 이러는 거야. 그만해라 제발. 더 이상 선 넘어가면 안 돼. 뭐 어쩌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데 웬 참견이야? 자기가 무슨 진짜 부모라도 되는 줄 아나? 한 번만 더 여기에서 나 말리기만 해봐요. 반항만 해봐 아주. 당장 당신 아들이랑 헤어질 테니까 당신 아들 이혼남 만들고 싶으면 어디 반항해봐요. 동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를 협박해 왔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너무나 괴로웠지만 차마 자신의 아들을 이혼남을 만들 수 없어서 끝까지 꾹 참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그동안 홀로 모진 세월 동안 두 아들을 키우면서 남편 없는 서름, 아빠 없는 서름을 이미 충분히 느끼면서 그 상실감에 많이 고통을 느꼈기에 이제는 배우자까지 잃게 되는 그 상실감을 아들에게 또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꾹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죠. 남편은 그날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번에도 운항을 나가 있는 시동생에게 곧바로 그 증거 영상들과 증거로 찍어놓은 시어머니의 몸 상태, 그리고 현재 상황들에 대해 모조리 적어보냈어요. 그리고 그 연락을 받고 역시나 시동생도 난리가 났기 때문에 운항을 마치고 며칠 뒤에 돌아온 시동생은 돌아오자마자 동서와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이혼 전에 동서와 시동생이 만나 해서 얼굴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동서의 반응이 아주 가관이었다고 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어머님이 너무 잘해주시니까 눈이 멀었었나 봐. 미안해, 여보. 나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해줘, 어? 아니면 다른 죗값으로 달게 받을게. 미안해, 여보. 웃기지 마. 넌 평생 콩밥 먹어도 시원치 않아. 감히 우리 어머니한테 손찌검을 해? 종취급을 해?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짐승이라고. 평생 죄책감에 살아. 당신 이제 더 이상 구제될 인생도 없어. 불러 들어온 복을 걷어찬 건 당신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평생 후회만 하고 살라고. 시동생은 매달리는 동서를 단호하게 뿌리쳤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서 동서는 울고불고 하면서 난리를 쳤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자기 죄가 커질까봐 동서는 알아서 자기가 쓴 돈, 시어머니의 돈 2,600만 원을 알아서 다 갚기까지 했습니다. 혹시라도 교도소에서 콩밥을 먹을까봐 그랬던 거였죠. 하지만 그래도 죄질이 무거운 동서는 법의 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는 일도 하지 않고 시동생이 벌어온 돈으로 살면서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마저도 시어머니를 상대로 몹쓸 짓을 했기 때문에 받아갈 수 있는 재산 분할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거의 무일푼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그 후에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콩밥을 먹이고 싶었지만 2,600만 원이라는 돈도 스스로 돈을 갚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이런 못 같은 법이 어딨나요? 다행히 시동생 부부 둘 사이엔 아이가 없었어요. 그것도 동서가 늙어서 애 낳기 싫다며 거부를 한 탓에 아이가 없었는데 그게 이렇게 천만다행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동서와의 악연은 막을 내렸습니다. 한동안 미안하다, 잘못했다, 시동생을 괴롭히는 바람에 경찰들이 출동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시동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결국 포기를 하고 월세방을 전전하며 살고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 후에 시동생은 혼자서 다른 집을 구해서 살고 있고 시어머니는 심신으로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혼자서 정상적으로 지내실 수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저와 남편이 모시고 사는 중이에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악몽까지 꾸시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심신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한참 심리치료를 받으셨죠. 그 과정에서 시동생은 한동안 죄책감 때문에 자신의 엄마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처음에는 저희 집에 시어머니가 계시니까 아예 오지도 못하길래 저희 남편이 괜찮다고 오라고 했죠. 그리고 오랜만에 부자가 마주한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제가 죄송합니다. 사람 하나 집안에 잘못 들인 죄가 너무 커요. 어머니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이 아들 용서하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힘들게 한 죄, 그 죄값 평생 치르며 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동생은 서럽게 울면서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저와 남편까지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시동생은 그 뒤에 이어진 시어머니 행동 하나로 인해 아이처럼 돌변해 울어야만 했습니다. 그건 바로 시어머니가 시동생에게 다가가 그 눈물을 닦아주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들아, 울지 마라, 울지 마. 네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몰라서, 내가 마음이 약해서 당하는 바람에 결국엔 너희한테 침이 되었다.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내가 오히려 너희한테 미안하구나. 근데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우리 웃자. 이제는 활짝 웃고 살자. 그 애가 불쌍한 거다. 그 애가 잘못한 거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저 우리 잘못이라면 그냥 내가 모르게 행동한 거 그거 하나야.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좋게 해결되었으니까 우리 행복하게 앞으로를 살자. 우리 아들, 난 여전히 사랑해. 난 네가 이렇게 힘든 일에도 잘 일어나줘서 그게 고마울 뿐이야. 그러니까 아들,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말고 이젠 우리 다시 행복하게 살자꾸나. 알았지?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모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한참을 울었어요. 그 뒤로 시동생은 이전보다도 얼마나 더 극성맞은 효자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안부 전화를 하면서 시어머니 안위를 살피고 운항 끝내고 돌아오는 날이면 저희한테로 와서 어머니 모시고 가서는 본인이 한참 모시고 있다가 또 운항 갈 때 저희 집으로 모셔다 드리면서 아주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 시동생이 이제서야 비로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사실 그동안의 철이 없는 동서로 인해 결혼 생활이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지칠 일 없이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저와 남편은 오히려 이렇게 이혼하게 된 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시어머니는 웃음을 다시 찾으시고 안정도 많이 되찾으셔서 지금은 얼마나 건강하게 지내시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손주들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손주들 재롱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요즘은 오히려 더 행복해 보이세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더 좋은 며느리가 되어드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가, 나한테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이미 난 네 사랑을 다 느끼고 있어. 날 걷어서 같이 사는 것만 해도 이미 네가 날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만 보면 눈물나게 고마움을 느껴. 네가 진정한 우리 집 복덩이다, 복덩이야. 앞으로도 우리 끝까지 행복하게 살자. 사랑한다, 내 며느리.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저는 정말 가슴 가득 기쁨을 느꼈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제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이 가족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도 느끼셨으면 해서 쓰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랑에도 종류가 있듯 부디 아름답고 정상적인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서는 잘못된 사랑이 속에서 형성되어서 시어머니에게 집착까지 보이며 질투심에 눈이 멀었던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받고 싶은 관심을 잘못된 방법으로 표현을 해서 결국엔 그 끝이 망해버린 거였죠. 우리 앞에선 착한 척하고 뒤에 가서는 이중인격으로 자신의 본능대로 살았던 인간의 최후는 멸망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걸 보면서 그 상황에서 저희 어머니가 하루라도 빨리 구제가 될 수 있었던 건 그분이 그렇게 착하게 사랑을 나누며 사신 분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여러분도 좋은 마음으로 마음껏 사랑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의 앞으로의 행복도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